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 그 중심에 서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LG전자 융복합 개발센터 김태호 서한연구원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곳에 찾아주신 여러분의 그 열정과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이 주제로 얘기함에 앞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은 다룰 주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우선 이해를 하고 현재 주소가 어떠하며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4차 산업을 이끌 주역들이신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 것인지 그 방향성을 같이 알아보는 탐색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존 산업혁명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고 현 주소가 어떤지 살펴보며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들을 살펴본 후에 이제 우리들이 이제 4차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지 그런 나아가야 될 방향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산업혁명의 역사입니다. 기본적인 기존에 일어났던 산업혁명의 특징과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간략하게 1차 산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은 시기적으로 18세기 후반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영국에서 제임스 와트라는 개발자에 의해서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되었는데요. 또한 이 증기기관을 통해서 동력을 생산하게 되고 또 기계식 생산 설비를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동력을 이용해서 경공업이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경공업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적게 나가는 공업이 대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산업의 예로 섬유공업이 있는데요. 이 섬유공업이 18세기 그 1차 산업혁명 때 많이 발전을 이루어졌고 또한 이제 이때 일자리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농업에 종사하던 농민들이 이제 대거 이제 일자리가 주는 일자리의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2차 산업혁명은 시기적으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큰 변화는 발전기 발명을 통해 산업전기가 이제 생산할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전기를 이용해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게 되는데요. 뒤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기존에는 여러 사람이 붙어서 이렇게 공장에 제조를 맡았다면 20세기 2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되었습니다. 또한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중공업이 발달하게 되었는데요. 뭐 자동차라든지 철도, 그 다음에 중화학공업 등 이러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공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자리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기존에 이제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시기에서 전기라는 동력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좀 더 그 공장의 제조의 효율이 올라가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노동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3차 산업혁명이 아무래도 여러분들께는 익숙할 것 같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먼 과거의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작된 가장 큰 변화의 이제 시작점은 전자기기가 발전하게 되었고 정보통신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명을 토대로 이제 인터넷이 보편화되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만 해도 PC와 PC끼리의 연결이 주로 이루어졌다면 그 이후에는 모바일 기기들이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3차 산업혁명에는 IT 기업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과 같은 IT 기업들이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때 일자리의 변화는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는 사무 노동직의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3차 산업혁명 후기에는 보시는 책이 이제 3차 산업혁명이라는 책이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제러미 리프킨이 2011년 9월에 출간한 책입니다. 그의 저서에서 3차 산업혁명이 어떠한지 회자하고 있는데 큰 특징으로는 기존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사용했다면 앞으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그리드와 인터넷이 결합돼서
이제 각 집이나 빌딩에 설치되어 있는 미니 발전소를 통해 에너지를 생산을 하고 소비할 뿐만이 아니라 남는 잉여 에너지를 이제 팔 수 있는 스마트 그리드 환경에서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소유의 개념에 해당했던 뭐 자동차라든지 차 이런 것들이 서로 공유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타나게 되고 이 비즈니스 모델에서 서로 공유하는 공유 경제가 활성화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공유 경제의 새로운 생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과 핵심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혹시 4차 산업혁명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을 한 줄로 표현하자면 저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의 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유명 인사인 클라우스 슈밥의 그에 져서 제4차 산업혁명의 그의 책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으로 어떻게 보면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별도로 존재했던 그 영역인 디지털과 바이오, 물리학들이 서로 융합되는 기술혁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그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이 좀 더 익숙한 현재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뭐 드론, 스마트 카라는 응용 산업에 좀 더 익숙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응용 산업이 현재 이렇게 생태계를 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핵심 기술이 있고 4차 산업혁명을 이제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이 있었고 그 밑바탕에는 기반 기술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기반 기술은 크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프라의 이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프라는 뭐 초고속 통신 네트워크나 하드웨어는 센서, 뭐 CPU, 메모리 이런 부품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이제 3차 산업혁명 때부터 꾸준히 발전을 해왔고 그 밑거름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이제 핵심 기술인 뭐 IoT나 인공지능, 클라우드 이런 기술들이 현재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나무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 기반 기술이 3차 산업혁명 초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어왔을까요? 예를 들어 1980년도 그 당시의 컴퓨터는 하드웨어 그 당시 컴퓨터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조합으로 굉장히 복잡한 수학 문제를 연산시켰습니다. 그때 걸린 시간은 그때 기준으로 8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가 됐는데요. 그 동일한 수학 문제를 2000년도 초반에 컴퓨터에 연산을 시켰을 때 얼마나 긴 시간이 소요됐을까요? 2000년도 초반에 동일한 문제를 그 당시에 컴퓨터로 연산을 시켰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됐냐면 단 1초 만에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발전이 얼마나 많이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하드웨어는 1980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 약 1000배 정도의 기술적인 발전을 이루었고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약 4만 배 정도의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기술이 현재 산업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현재 주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현재 적용된 기술이기도 한데요. IoT 기반의 스마트 팜이라는 1분짜리 짧은 영상을 보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As a new age farmer, John battles limited crop range and lighting supply. Volcabout IoT platform enables him to monitor and control delivery of artificial light to his farm. In order to utilize Volcabout IoT platform, John first sets up sensors and devices that measure nitrogen, pH levels, phosphorus, potassium, temperature, humidity, and isolation. Then, he describes these devices in the Volcabout IoT platform with the corresponding units and measurement ranges. He can add an unlimited number of devices to the platform. Instantly, widgets start displaying real-time data on the dashboard, status of the whole farm, ingredients in a grow tray, level of isolation, intensity of light,
high or low room temperature. Once the alarm is triggered, John sees an immediate update on the status in Gauge widgets and receives notifications. The isolation level has gone too high and he needs to react. In order to optimize the system and prevent critical situations, John automates processes by using the Volkovac rule engine module. He created the following rule. If the isolation level gets above the threshold, the lights are 네, 시간상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네, 그 보셨던 영상의 주요 화면들을 제가 설명과 함께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보셨던 동영상에 각각의 농작물마다 센서가 이렇게 꼽혀져 있습니다. 이 센서가 하는 역할은 현재 토양의 성분, 그 다음에 조도는 어떠한지, 습도가 어떠한지를 정보를 센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센서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한 이제 클라우드라는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어디서든지 접근 가능한 저장소에 그러한 데이터들이 담기게 됩니다. 이 저장이 완료된 저장이 수집되고 저장된 공간에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가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학습을 해서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동작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고 이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똑똑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똑똑해진 소프트웨어는 사용자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환경에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심지어 그 정보를 가지고 직접 기기를 제어하던가 사용자가 어떠한 동작을 할 수 있게끔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스마트팜의 동작 메커니즘을 좀 더 일반화하면은 보시는 다음과 그림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그 메커니즘을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라고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좀 더 들여다보면 크게 핵심 기술의 그 조합이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IoT로 서로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 사물들에서부터 얻은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기계학습을 하는데 필요한 데이터로 사용되어지고 이 소프트웨어는 점점 더 지능적인 형태로 변화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황을 판단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기존의 물리 영역,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지는 그런 영역에서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핵심적인 시스템을 역할을 하고 또한 이러한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의 융합 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러한 과학기술과 변화가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비춰질지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차 산업혁명의 전망에 긍정적인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긍정적인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긍정적인 의견의 대표적인 4차 산업혁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유명한 인사 중 빌 게이츠는 앞으로의 산업혁명도 기존과 동일하게 기술이 혁신은 우리 편이고 그 기술 혁신으로 인해 우리는 점점 더 편해지고 좋은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긍정적인 부분으로 앞서 얘기했던 핵심 기술들을 이용해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티핑 포인트를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핑 포인트는 어떠한 기술이 폭발적으로 적용되는 시점을 의미하는데요. 우선은 2011년도에는 서비스 분야의 로봇이 상용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약사 대신에 로봇이 그 역할을 대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2년도에는 웨어러블 인터넷이 이제 인터넷이 연결 가능한 의복이 생산돼서 우리가 착용하고 다닐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3D 프린팅 기술은 제조업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고 또 2023년도에는 우리 몸속에 스마트폰을 이식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정부가 활용해서 세금을 걷는다든지 아니면 공문서 등을 처리한다든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024년도에는
3D 프린팅과 의료 기술이 만나갖고 뭐 간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용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현재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전체 자동차의 10%에 해당하는 차가 무인 자동차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상 영화에서만 나올 만한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이제 근미래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한 현실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웨어러블 인터넷, 90% 이상이 2025년까지 현실 가능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서비스 분야의 로봇, 3D 프린팅, 신체 이식 기술 등은 80% 이상 현실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무인 자동차나 3D 프린팅을 이용한 의료, 그다음에 정부에서의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이러한 상용화 기술들은 70% 이상 2025년까지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당히 우리에게 편리할 것 같고 정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로 인해서 디지털화가 점점 이제 더 진행이 되고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 전망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소비재나 자동차 이런 영역에 산업적 순편익이란 것과 사회적 순편익이 엄청난 10억 달러 기준인데요. 거의 5조 5천억. 그다음에 산업적 순편익은 약 4조 8천억 정도에 되는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적 의견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정적 의견은 세계 경제 포럼의 회장을 맡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의 대표적인 인사인데요. 그의 의견으로는 앞으로 점점 인간의 일자리는 더 줄어들 것이고 부의 불평등도 점점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까지 2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나는데요. 710만 개의 일자리는 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51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포레스트 연구소에서는 2025년까지 미국의 전체 일자리 16%에 해당하는 약 2,2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은 금년도에 열린 18년도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도 그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주제는 균열된 세계에서 공동의 미래 창조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균형이 계속 지속되고 노동시장이 변화되면서 기술 격차는 점점 개인과 정부와 기업 간에 점점 그 격차는 커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확대되면서 사실은 고학력, 고기술 인재가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부정적인 의견을 통해서 우리의 일자리도 줄어들 것 같고 그다음에 부의 그런 차이도 심해질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해야 될 방법은 없을까요? 그 대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년도에 앞서 말씀드렸던 18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다음과 같은 대안과 그 다음에 시스템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11대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균열된 사회를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꿔나가자 그런 방안에 대해서 11개의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그 중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제가 2개 돋보입니다. 첫 번째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정부와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주도하고 강화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4차 산업혁명 거버넌스 확립, 즉 정부 주도의 무엇인가를 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비정부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안은 개인에게는 딱히 아직까지는 와닿아 보이지 않습니다. 왠지 정부나 기업에서 큰 틀에서만 아직 정립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계 경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정부와 기업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로 14개의 시스템 이니셔티브, 저희 각 삶의 영역의 중요한 영역들을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다가올 것인지 이제 질의를 통해 토론을 통해 방향성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와 기업이 아니라 당장 우리가 어떤 기술과 역량을 갖춰야 될까요?
이 포인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학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가장 미래에 중요시 여기는 핵심 직무 기술은 어떤 게 될까요? 빈칸으로 비워놨는데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핵심 직무 기술로는 문제 해결력을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 해결력은 현재 기존에 풀어봤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아니라 아직 이 세상에 도래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만의 창의적인 생각으로 풀 수 있는 해결 능력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기술은 사회적 기술입니다. 사회적 기술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또한 교육시킬 수 있는 사회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기타 추론 능력, 그 다음에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상황을 인지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아내는 능력 등 이러한 기본적인 핵심 직무 기술을 미래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한 핵심 직무 기술만 보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자리의 변화가 있을지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본인이 스스로 반복적이고 그런 동일한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러한 핵심 직무 기술에서 그닥 필요하지 않은 기술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술보다는 이제 뭔가 창의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능력을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4차 산업혁명에 현재 응용 산업이 열매를 맺고 생태계가 확장할 수 있었던 것은 핵심 기술이 자리를 잡고 그 기반에 기반 기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미래 인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역시 나무로 표현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미래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인재로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반에 앞서 말씀드린 핵심 직무 기술 중 문제 해결력, 사회적 능력, 인지 추론 능력 등을 배양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후에 4차 산업혁명의 중추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을 기술적인 전문 노하우를 더욱더 터득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다가올 기술 융합, 나 혼자만이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통해 융합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면 앞으로 아직 열리지 않는 4차 산업의 새로운 생태계에서 여러분이 주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강의의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직장 문화가 어떻게 변할 건지 그 변화하는 직장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지 짧은 동영상을 보고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별게 다 되는 세상입니다. 근데 이러다 우리의 일까지 로봇과 인공지능이 다 하는 게 아닐까요? 실제로 2030년에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인간 직업 능력 대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미국 포레스트 연구소는 2025년경 자동화와 로봇으로 인해 미국 전체 일자리의 16%, 약 2,27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2030년이 되면 뉴스의 90%를 인공지능이 쓸 것, 빅데이터가 의료 수요를 80% 대체하면 의사들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맥킨지가 2015년 미국 내 800개 직업을 대상으로 낸 이 보고서에는 800개의 직업 중 5%만이 자동화 기술로 대체, 창의력을 요구하는 4%의 업무와 감정 인지를 필요로 하는 29%의 업무는 인공지능화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즉 4차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진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이제 좀 안심이 되나요? 그럼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떻게 살아요? 여기 딱 맞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인간상, 호모 파델스. 호모 파델스는 호모 루덴스와 호모 파델의 합성어인데요. 의미 있는 목표에 재미있게 도전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의미와 재미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기업들도 이 미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는 프로젝트, 프리에이전트, 그리고 고용주가 네트워크를 통해 일할 사람을 찾는 휴먼 클라우드와 같은 미래 인재 채용 시스템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도 당연히 있겠죠.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에 맞춰 우리도 다방면으로 상황을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자리에 미칠 영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변할 기업과 직장 문화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느덧 호모 파렌스와 친구가 된 모양입니다. 의미도 재미도 좋지만 조심하세요. 이제 네,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이렇게 집중을 해주신 청중분들께 감사드리고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